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마취통증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민두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외과 선생님들 앞에서 강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정맥류 수술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진정 및 부위 마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지정맥 수술이 뭐가 있을까, 좀 부족한 내용이더라도 제가 이제 간략히 저도 알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이제 정맥을 직접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엔도베너스로 들어가서 뭐 열이나 레이저, 뭐 카테터 넣어가지고 뭐 RF 등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 그런 약물로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취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뭐 전신 마취, 부위 마취, 척추 마취, 수면 마취 전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넘어가서요. 그럼 이렇게 마취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하면 이 수술에 따라 어떻게 마취 방법을 결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세 가지 팩터가 아무래도 이 수술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취과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수술의 부위, 그러니까 수술의 부위 및 환자 자세, 수술의 부위에 따라 환자 자세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마취의 방법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다. 밑에 설명드린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위 마취 등을 할 때 저희가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저희가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통 뭐 페모랄 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한 10mm만 줘도 된다고 하지만 제 경험치를 보더라도 20mm 정도는 줘야 안정적으로 마취가 되거든요. 그러면 20mm의 리도카인이라면 보통 400mg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 따라서 뒤쪽도 하게 되면 사이언틱 너브도 블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할 때 물론 800mg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양쪽으로 하게 되면 사실 손도 많이 가지만 토탈에서 한 1600 정도의 리도카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위 마취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다른 뭐 척추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면 마취, 전신 마취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쪽만 할지 양쪽을 할지.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뒤에 그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전면부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세가 프론 포지션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될 때 뭐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프론 포지션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마취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 확보인데요. 만약 우리가 수면 마취 약을 주다가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스파인 포지션이라면 쉽게 우리가 마스크 벤틸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프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 프론 포지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면 마취가 경험이 없다면 좀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술의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세 가지로 간략히 이제 분류를 해봤지만, 그래서 수술의 방법에 따라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의 시간도 다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하나 일일이 뭐 혈관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면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뭐 약물 주입 같은 경우로 하는 경우라면 그거보다 덜 통증이 생기면서 수술 시간이 더 적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뭐 수면 마취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환자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당일 퇴원 여부. 대부분의 이런 수술들은 제가 볼 때는 당일 수술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뭐 전신 마취하고 뭐 퇴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일반 로컬에서는 아무래도 입원실도 구비하는 게 어려우니 이런 당일 수술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 경험을 보더라도 저는 최근엔 약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실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당일 퇴원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마취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보더라도 한 6시간 정도면 대부분의 척추 마취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감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보통 24시간까지는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보면 만약 당일 퇴원을 목표로 하신다면 척추 마취를 좀 피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취 방법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취 방법은 페모랄 너브 블락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쉽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페모랄 너브 블락은 주로 이제 허벅지의 전면부 그리고 장단지의 안쪽 부분을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또 뒤쪽이라면 이제 사이언틱 너브 블락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이언틱 너브 블락은 보통 이제 라테랄 포지션에서 많이 시술을 하게 되고요. 뭐 그레이터 추라칸터라 이스케바 투버러스티 사이에 보통 이제 사이언틱 너브가 지나가거든요. 그쪽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취의 범위는 이제 뒤쪽 허벅지 뒤쪽과 그리고 바깥쪽 장단지 바깥쪽을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척추마취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이제 마취를 이제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척추에다 많이 시행합니다. L3부터 S1 사이에서요.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옆으로 눕히던지 아니면 앞으로 숙이던지 해서 공간을 찾아내서 주사바를 집어넣고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 이제 수면 마취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수면 마취는 사실 세데이션 앤 아날제제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수면 마취하는 거 잠만 자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식도 떨어뜨려야 되지만 같이 통춘조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수면 마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데이션은 레벨에 따라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게 이제 엔지오라이시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수술 전에 맞는 프리메디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1번의 미니멀 세데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더레트 세데이션은 이제 의식은 완전히 소실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RI실 같을 때 우리가 세데이션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세데이션, 시술하기 위한 세데이션이 보통 딥 세데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딥 세데이션 의식이 없으면서 진통도 잘 되고 또 수술도 할 정도의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보다 더 심화가 된다면 이제 자발 호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약물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물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덱스메데토미딘, 미다졸람, 케타민, 그리고 프로포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진정 마취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남용 사례가 많아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약류를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로포폴을. 놀랍기죠. 그리고 프로포폴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 약물은 빨리 온셋이 돼서 빨리 엘리미네이션 되는 게 이 약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용량 조절과 마취 심도를 조절하기 좋은 점이 이 약물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다졸람.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에 비해서는 좀 더 작용 시간이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약물을 추가했을 때 축적 효과가 있어서 이 축적 효과에 의한 부작용,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세더티브입니다. 아날제직이 아닙니다. 케타민은 좀 특이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자가 깨 있는 것 같은데 또 마취가 되는 해리성 마취라는 걸 일으키고요. 온셋 시간은 뭐 1, 2분 정도 짧지만 듀레이션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좀 긴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약물은 세더티브이면서도 아날제틱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살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덱스메토미는 알파트 어고니스트라는 특이한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세다티브이면서 아날제틱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온셋도 느립니다. 5분에서 10분. 그리고 듀레이션도 깁니다. 30에서 45분. 어떻게 보면 수면 마취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약물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호흡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마취에 있어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포폴과 덱스메토미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폴은 빠른 수면 마취제로 빨리 마취되고 빨리 깨고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고용량을 쓰면 숨을 못 쉰다는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덱스메타토민은 온셋도 느리고 이거를 꺼도 환자가 잘 안 깨고 깰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에어를 유지시키는 데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약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물의 다양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약물로만 수면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물들을 조합해서 하는 수면 마취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조합법은 덱스메타토민의 프로포폴을 섞는 경우, 덱스메타토민의 케타민을 섞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면 마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덱스메타토민 단독으로 쓰는 경우보다 이런 애드티브로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덱스메타토민은 너무 온셋이 너무 느립니다. 이거를 수술에 적용하려고 하면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까 온셋 타임이 5분에서 10분이라 얘기했지만 그 온셋 타임이고요. 실제 수면까지 가려면 한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물을 사용해서 빨리 환자를 잠들게 하고 수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덱스메타토민을 베이스를 까는 깔고요. 그다음에 애디티브로 프로포폴 케타민을 주게 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연구들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켈리 등이 이런 내시경 우리가 검진을 하잖아요. 내시경 했을 때 이런 덱스메타토민 베이스에 프로포폴을 넣은 경우, 케타민을 넣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분은 그런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넣은 경우가 더 좋더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불편하신 분이 중간에 환자가 깨거나 그러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케타민보다는 프로포폴을 줬을 때 적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게 약물의 효과를 보더라도 프로포폴은 이게 도즈 디펜드한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진정의 심도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덱스메타토민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조절을 하게 되면 호흡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마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바윈더 같은 부분은 이분은 브론코스코피로 덱스메타토민 베이스를 한 다음에 프로포폴 준 경우, 케타민 준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아무래도 그 브론코스코피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용량을 많이 약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케타민도 호흡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고 덱스메타토민도 호흡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으니 프로포폴과 덱스메타토민을 준 경우보다는 훨씬 더 호흡을 잘 유지시켜 주더라 수술 중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덱스메타토민에 케타민을 준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의 성질을 이용하고 그 컨비네이션 조합을 바꾼다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약동항을 한번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약동항 한번 그래프로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그냥 덱스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마취 심도와 시간이.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중간에요. 그래서 포포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수면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마취 심도를 이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덱스의 효과가 포포 효과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볼러스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취 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반면에 케타민은 어떠냐? 케타민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덱스메타토민을 주니까 이게 잘 마취가 안 돼요. 처음에는요,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타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케타민이 이런 식으로 느리게 가니까 애디티브를 주기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빨리 이것도 온셋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마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약동항을 보이게 됩니다. 지루하셨죠? 저도 양리만 들어오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세토라이노플라스트인데 덱스메타토민과 케타민을 사용해서 제가 마취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마취 심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 세토라이노플라스티를 하면 코를 안쪽으로 다 막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어웨이인 코를 다 막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수면 마취하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수술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아 환자에서도 이렇게 덱스메타토민과 케타민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술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모소락스 웨지렉세션을 이제 세데이션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덱스메타토민과 케타민을 사용을 했고요. 예, 이거 예, 가슴을 열어도 잘 이제 호흡이 또 유지되면서 이제 세츄레이션도 유지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취침도 잘 유지되고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수면 마취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데이션 후에 이제 포스트 아네스 케어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워낙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뭐 의료진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요. 회복실은 이제 회복실 적절한 장비가 구비해야 되겠고, 중등도 이상의 진정 마취를 하는 환자는 퇴실 기준이 있을 때 아프가 스코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퇴실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시의 측정 뭐 수면 정도들이 평가돼야 되고, 산소 포화도, 의식 뭐 등등이 다 측정되고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간호사 뭐 의료진은 이 충족될 때까지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게 합당이 되면 그때 퇴원 및 퇴실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당일 수술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퇴원이나 퇴실을 이제 못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너지아 보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라스라고 해서 너지아 보미팅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너지아 보미팅이 없더라도 최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리 엔티에메틱 미리 줍니다. 미리 줍니다. 예, 증상이 없더라도 요즘 그게 트렌드고요. 그 외에 뭐 페인, 블리딩 등을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맥혈 수술에서는 정맥류 수술에서는 이제 다양한 마취 방법이 다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마취 방법 등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취들도 이제 적절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야 또 그리고 적정한 장비, 시설 등이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면 마취를 덱스메타토민과 케타민,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 마취 방법이 이 정맥류 이 수술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